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난 산불이 확산하면서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300명 넘는 인력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길을 모두 잡지는 못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산등성이를 붉은 화염이 뚫고 나오고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진화대원들은 불길 코앞까지 접근해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연기 조심!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간이라 헬기를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은 산 정상 방향으로 확산했고 산림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는 장비 60여 대와 인력 300여 명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불의 영향을 받은 구역은 조금씩 확대됐는데 민가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불이 나자 인제군은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고 주민 12명이 경로당으로 이동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도 산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진화됐고 경기도 연천에서 난 산불은 산림 500여 평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현장은 진화 작업이 아직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율은 60% 정도의 수준입니다. 산림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서 불길을 최대한 빨리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인제 산불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야간이라 헬기 투입이 어려운 가운데 불길은 산 정상 방향으로 확산했고 어젯밤 10시를 기준으로 올가을 첫 산불 대응 1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20헥타르, 불길은 2.74km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60% 수준으로 1.65km의 구간의 불길은 잡았지만 여전히 1km가량의 불길이 남아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인제 지역의 기온은 영하 2.6도, 바람은 초속 1.3m로 강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남은 불길 진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동해안 지역 요즘 산불의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일주일 가까이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연일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 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여 산불 위험이 큰 상황인데요.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도 빠르게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연일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 주변에서는 불 피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재 국민의힘 의원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최입의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원가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1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 혐의별로 형이 따로 선고되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고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의 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 만큼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 이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의 재판부는 수기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활동과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충돌이 자유한국당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의 미성숙한 의정문화 영향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재판부는 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기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과 공무집행을 방해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 충돌의 책임이 당시 자유한국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정 문화에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무시했다는 엄중한 질책인데 피고인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여한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재판부가 국회 폭력 사태는 불법임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고 검찰이 이번에도 대장동처럼 항소를 포기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봉에 섰던 나경원 의원, 선고 직후 국회로 돌아와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애당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일이 아니었다면서도 다수당 폭거를 저지하기 위한 소수야당의 불가피한 정치적 저항을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죄 결정은 아쉽지만 판결문의 의회 합의의 중요성이 서술됨으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기소함으로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그동안 가속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역 6명이 포함된 재판이라 무더기 의원직 상실령이 선고됐다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판결로 일단 부담을 덜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선을 넓혀 반격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온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권 검찰의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정치적 기소였다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 보겠다 날선 경고를 날렸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두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정우 대전시장 등이 벌금형으로 일정 부분 짐을 던 점도 야당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여투쟁 명분과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특검 수사에 맞서 다시 공세 고삐를 바짝 쥘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는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연내 사법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피고인 전원 유죄, 하지만 국민의힘 6명 의원직은 모두 유지한다는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무더기 실형을 구형한 만큼 최소 한두 명은 벌금 500만 원 이상, 즉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걸로 내심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선고 1시간 뒤 기자들과 만난 김병기 원내대표. 법원의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보라며 낮은 형량보다는 유죄 선고 자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식 논평도 기류는 비슷했는데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걸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물론 강경파들은 부글부글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조희대 사법부가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사실상의 면죄부라거나 의원직 구걸, 국회 후진화법 등의 표현을 쓰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법개혁 동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도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에 늑장 선고라며 사법부를 질타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올해 안에 개혁을 매듭짓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강경파가 포진한 법사위는 이미 선두에서 법 왜곡죄와 판검사 퇴임 뒤 수임 제한법 등을 상정해 심사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다만 시점이 문제인데 지도부조차 이들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뇌관으로 남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순방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동 순방국인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평화와 번영, 문화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집트의 대표적 명문대인 카이로대 강당이 수교 3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학생 등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기립박수 속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주역들을 만나는 게 최고의 문화유산을 보는 것보다 설렌다며 화답했습니다. 특히 아랍권 맹주로 불리는 이집트에서 평화와 번영, 문화 등 세 영역에 걸친 정부의 대중동 구상, 샤인 이니셔티브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S는 스테빌리티, 안정을, H는 하모니, 조화를, I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N은 네트워크를, E는 에듀케이션, 교육을 뜻합니다.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평화를 한반도와 중동에 구축하고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혁신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네트워크와 교육, 즉 양국 대학 간 교류와 연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면 문화 교류의 지평 또한 넓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열린 한 이집트 정상회담에서도 경제와 교육, 문화 등 주요 분야에서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والاستفادة مما يتيحه من فرص واعدة. واتفقنا خلال المباحثات عن أهمية اتخاذ خطوات تنفيذية. 이른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한국과 이집트 두 나라가 함께 기여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반도와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의 결실이 조속히 현실화하도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주요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제 다자 외교가 펼쳐지는 무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 지평을 아프리카 등으로 넓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로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동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집트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남아공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 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 조성에 앞장설 거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랑스, 독일과의 양자회담과 중견국 모임인 믹타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1등 항해사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직전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해경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여객선은 당시 22노트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무인도 족도에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긴급 체포한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해역은 지난해에만 해양사고 46건이 발생했던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은 섬이 많아서 수동조타로 이동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으로 빠져나오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관제센터가 여객선의 항로 이탈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이 좌초된 해역은 전남 진도와 장산도 사이에 있는 목포항 진입수로입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곳곳에 분포된 협수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 목포항 진입수로는 지난해만 46건, 최근 5년 사이엔 197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좌초된 경우는 6건으로 해양사고 가운데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매일 2차례 여객선이 이동하는 곳으로 운항이 잦은 해역에서 섬에 좌초된 사고는 이례적입니다. 섬이 많고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목포항 진입수로의 특성상 여객선이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수동으로 통과해야 하는 장소지만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자동 항법 장치로 운항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위치가 지금 아주 협수로고 또 그 족도라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꺾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또 사고 여객선이 목포 해역으로 들어온 것까진 VTS, 즉 해경 관제센터가 확인했지만 사고 해역을 담당하던 관제사가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한 부분까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 잘했다고는 미흡한 점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관제 측면에서 잘못이 있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위험 해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타를 수동으로 전환도 하지 않은 데다 관제센터 역시 항로 이탈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청소를 하던 노동자들이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올해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입니다. 이곳에서 배관 찌꺼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가스를 마셔 쓰러진 건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6명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데 추정은 되는데 정확히 무슨 가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스가 노출된 게 아니고 관안에 들어있던 그 슬러지 제거 작업 중에 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소방대원 1명 등 모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노동자 3명도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설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시고 1명이 숨졌습니다. 또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 ENC의 경남 김해와 경기 광명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올해 포스코 그룹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6명입니다. 포스코는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망 사고가 계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 발파작업 업체 등 6곳이 대상으로 작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발파 해체 사전 작업인 취약화 작업 중 붕괴해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사고 2주일 만에 경찰과 노동부가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와 시공사인 HJ중공업, 발파를 맡은 코리아카코 등 6곳으로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작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붕괴 예방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또 원청인 HJ중공업과 하청인 코리아카코 사이 정확한 작업 지시와 공법 등도 확인합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진술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관적인 진술일 뿐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중심으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있어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고객 정보 유출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쿠팡에서 고객 수천 명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돼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쿠팡은 고객 4,500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로 최근 주문 5건 등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된 사실을 그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고객 정보를 조회하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있죠. 이 규제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 수장과 산업계 수장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본조달 병목을 초래한다는 재계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만난 뒤 전략산업에 국가 명운이 걸렸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매우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자 규제 완화 혜택이 지주사가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 SK한곳에 돌아간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사가 투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한 유혹이 많다며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집중화된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진입 목전에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도 부족하다며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70조 원인데 미국과 중국은 수백 개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기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뭐 그래서 돈을 주십시오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가는 게 좀 왜곡돼서 뭐 이게 금산분리를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로 마구 넘어가는데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 집단을 규제해왔지만 아무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새로운 대기업이 별로 나오지 않아 경제력 집중이 심화했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과 경제력 집중 방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달 고환율 영향에 반도체 가격까지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0.2%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20.82로 직전 달보다 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달 연속 오름세지만 오름폭은 9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와 1차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0.5% 올랐습니다. 또 금융, 보험 서비스와 음식점, 숙박 서비스 등이 오른 반면 농림수산품은 4.2%,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0.6% 하락했습니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디램이 28.1%, 플래시 메모리가 41.2%, 관광 숙박시설이 12.1% 오른 반면 시금치가 47.5%, 배추가 26.1% 등 농축산물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최근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전망과 관련해서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과 비슷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2% 오르는 등 상방, 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서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는 9월보다 0.9%,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0월 총 산출 물가는 1.1%가 올라 각각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21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포장용 등으로 쓰이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페르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최대 3.84%에서 36.98%로 높아집니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사회적인 인식 변화로 기혼 여성 고용률이 또 최고치를,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강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 정책, 금융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스웨덴 과세 당국이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 주식 배당 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면서 국민연금이 100억 원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50대 남성이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는데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어두운 골목, 한 식당 앞에 물로 바닥을 치우는 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경기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다른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밤 11시 반쯤입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와 피해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남성들이 A씨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차를 세운 뒤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고 목격자는 증언했습니다. 조금 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열받은 거예요. 니네 우리 가게도 안 오면서 나한테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피해자들은 목과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성남시 상적동에 있는 터널에선 화물차와 소형 SUV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SUV 운전자 3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서울 회원동 사거리에서는 차량 2대가 부딪혀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후미 추돌해줄 사람을 찾는다며 광고글을 올려 가담자들을 모집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가면서 사고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한 차량이 서서히 지나갑니다. 좌회전을 하던 순간 길 끝에 서 있던 행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위장한 보험 사기 일당인데 이들은 이 사고로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수도권 등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조직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각자 보행자와 운전자로 설정해 허위 교통사고를 꾸미기도 하고 공격수와 수비수 역할을 맡아 약속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수비수가 운전하고 있으면 공격수가 들이받는 식입니다. 또 불법 유턴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고의 사고가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저쪽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의 차선 변경이 잦은 곳인데요. 일당은 이런 점을 노리고 이곳을 맴돌며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습니다. 과거 보험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총책들은 가벼운 사고더라도 가담자들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해 보험금을 부풀리고 받아낸 돈의 50에서 8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일당이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한방병원 등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병원을 방문하고 이들은 온라인 카페 등에 뒤쿵, 즉 후미 추돌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며 광고글을 올려 공격수와 수비수를 모집하고 사고 이력이 없는 걸 확인한 뒤 범행 수법을 공유했습니다. 이들 조직 4곳에 가담한 182명을 검거한 경찰은 각 조직의 총책 4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말 모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단순 유인, 알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밤사이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아직 진화 중인데요. 진화 작업하는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린면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지만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바람도 초속 1.3m 안팎으로 잔잔한 편입니다. 주말에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8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물이 크게 번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예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현재 서울이 1.5도, 대구는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와 광주 13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중서부에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였는데요. 결국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1%대로 꽤 크게 하락했습니다. 간밤엔 고용지표도 나왔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윤 특파원, 뉴욕 증시가 동반 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0.84% 하락했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56%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15% 급락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가 내놓은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공지능 AI 종목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AI 장비의 감가상각 논란과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공급 우려 등이 여전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늘면서 오후에 약세로 반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Me to believe a lot of people are choosing the risk off option, and we're seeing the VIX now back up well over 20 as well. Again, another indication that people are getting nervous about where this market is headed in the future.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뉴욕 증시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빠졌는데 지금 고용 지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미국에서 2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수당 청구자가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월 2일에서 8일 주간에 197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에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미국인이 그만큼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백악관은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9천 명 증가했다는 9월 고용 보고서를 근거로 노동시장 상황이 좋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se gains came after the summer passage of President Trump's historic tax cuts and multiple big trade deal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이런 가운데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연구에서는 150년 동안의 미국 관세를 조사한 결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은 총 수요를 감소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이는 역으로 물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관세율이 4%포인트 오르면 실업률은 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관세 정책 이후에 미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통업체 월마트가 3분기에 매출이 5.8% 증가하는 등 탄탄한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왜 그 기업 실적이 좋은데 불경기냐? 이 월마트는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의 필수품을 판매하는 가치지향적인 소매업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월마트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월마트의 실적 호조는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압박을 느껴 소비 심리가 위축돼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국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 이달 예정된 한중일 장관회의도 취소했습니다.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이런 갈등 국면 속에서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台湾有事就是日本有事真是厚颜无耻罪行不死 중국 인민해방군이 SNS 계정을 이용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조롱하는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는 동영상 여러 개를 게시하면서 일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취소했습니다. 挑战战后国际秩序，破坏中日韩三方合作的基础和氛围，导致举办中日韩有关会议的条件暂不具备。 중일 두 나라의 관계 악화가 우리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 이르면 올 연말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으로 오키나와로 향하던 대형 크루즈선이 중국으로 회항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로 보복 조치를 더한 데다 추가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성급하게 화해에 나서기보다는
시간을 벌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일본 내 언론이 썩 나쁘지는 않은 데다가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今後の輸出の動向についてでありますが、ただいま申し上げた通り、こちらも中国側とのやり取りになりますし、 중일 양국의 갈등이 격화하자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SNS에 초밥 먹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직접 연관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죠.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의견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좌천 등이 거론되는데 아직 검찰 내부에선 공개 반발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법무부 인사는 기강잡기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억누르려는 의도란 겁니다. 당장 검사장 5명만 인사를 냈는데 관심은 후속 조치로 쏠립니다. 검찰 수뇌부에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던 검사장 18명이 대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평검사로 보임한다든가 징계성 전보를 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검사장급 2명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자리를 비워둔 걸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한직으로 여겨지는 곳이라 누구든 좌천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인사 혹평이 쏟아지고 있지만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한 공개적인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장들도 상황을 관망하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는 후속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며 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인사를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처음 정식으로 출근합니다. 박 검사장은 앞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 항소 포기의 지휘 계통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저께 법무부 인사를 통해 오늘자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박 검사장은 향후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와 함께 조직 안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출근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권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걸 두고 또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와 교감이 없는 돌출 행동이라면서 쓴소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대장동 진실을 덮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법률권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이튿날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 교감도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무부와 소통해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할 작업이었다며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법사위가 또 돌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인데 민주당 핵심 인사들 역시 YTN에 본인들만 투사냐, 대통령 순방 중인데 시기와 방식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적인 파열음이 불거졌지만 법사위원들은 당당했습니다. 치열한 상임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며 국회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겁니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활동입니다. 상임위 활동입니다.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장 고발을 대장동 진실을 덮기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사법체계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경위와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의견 표명조차 민주당이 범죄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노골적인 이틀막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집단 항명 중대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여기에 항소포기 키맨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건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재명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외압 의혹으로 출발한 항소포기 사태는 검사 징계와 여당 엇박자 논란까지 다양한 주제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순방기간 불거지는 돌발 상황에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6년 반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한 결심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르면 올해 안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극렬하게 대립했습니다. 막말과 고성, 몸싸움까지 오갔습니다. 특히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안건 상정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고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보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이 과정에서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법안 서류를 탈취했고 주요 회의장 출입을 막으며 거친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또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6시간가량 묶어두면서 경찰이 국회로 출동까지 했습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이 입법 절차를 방해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숨진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26명의 1심 선고가 무려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관련 인물이 많은 데다 일부 의원이 의정활동과 선거를 이유로 불출석하기 일수인 탓에 재판이 지연됐던 겁니다. 당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10명도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범계, 박주민 등 민주당 현직 의원도 포함됐는데 그동안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다음 주 결심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사건에 연루된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 연루된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 전반이 위법, 부당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각종 감사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야권은 표적감사라고 반발했는데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는 공수처 수사로 번졌습니다. 표적감사 사건에 대해서도 또 노력을 집중해가지고 지금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지만 수사 결과에 앞서 감사원이 스스로 당시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자체 결론을 내놨습니다. 지난 9월 전임 정부의 표적감사 논란을 점검하겠다며 꾸린 감사원 쇄신 TF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TF는 당시 유병호 위원이 지시한 권익위 감사가 착수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통상적인 자료 수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감사 결정부터 내린 뒤 대상을 찾아가는 식으로 일정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쇄신 TF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산 조작 의혹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감사에 이의를 제기했던 조은석 주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을 막기 위해 결제 체계를 조작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홍상 감사원에서는 무혐의 불문 결정을 하면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TF는 이 밖에도 여러 문제점을 확인해 수사자료 협조를 요청한 공수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인 유병호 의원은 TF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며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입니다. 최근에는 TF 구성을 주도한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내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YTN9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자문단이 오늘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공직자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별 TF 활동을 관리할 총리실 산하 총괄 TF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외압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함께 오늘 오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건물 설계 도면과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화 추정 지점과 주변 시설물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성주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 인근 반대단체 시설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예고해 충돌이 우려됩니다. 성주군은 오늘 오전 사드 기지 입구인 진밭교 삼거리 일대의 천막과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개최합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리는 추도식에서는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 서울, 그 안에서도 강남권과 외곽 지역 간의 집값 양극화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5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호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주춤한 상태로 정체 현상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들이 일단은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받으려고 하는 시세가 있어서 낮추고 이렇게 급매로 매도한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구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오르는가 싶던 아파트 값도 11호 대책 이후 거래가 끊기면서 오히려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매물이 좀 싼 게 나와서 올려도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보통 제가 전화가 엄청 오는데 주말에 전화 한 통화도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은 강남과 격차만 벌리는 11호 대책을 철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건대 이어 집회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주민분들은 더욱 연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강북과 강남이 격차가 부동산 관련해서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분들께 탄력적으로 아니면 현장에 맞게 지역에 맞게 정책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제로 11호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0% 넘게 급감했지만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 값은 되레 더 올랐습니다. 신규 규제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이 0.7% 오른 데 반해 기존의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6% 오르며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내가 살 집만 거래를 해야 되니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상급지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규제가 이어지는 한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큐드입니다. 네,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떤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1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는데요. 온갖 규제도 집값 오름세에 대한 기대감을 꺾지 못하면서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134제곱미터가 지난 5일 35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7억 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현금으로 부모된 분들이 좀 있어서 가지고. 서울 용산구의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최근 25억 원대에 팔려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15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 오름폭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가 최근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낮추지는 않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뭐 굳이 내려팔 게 뭐 있어? 경기권에선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이 0.4%대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초강력 규제로 거래량이 70%나 급감한 가운데서도 집값이 꺾이질 않는 현상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한 가운데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강해지더라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 유효 기간이라는 게 길어도 3개월을 넘기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다급해진 국토부는 연내 그린벨트 해체를 검토하는 등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곽 위주의 공급 대책으론 좀처럼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나올 도심지 중심의 공급 발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우리 안과 밖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계는 연말 인사를 앞당기면서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곧 발표될 삼성전자 인사는 이재용 회장이 사법 족쇄를 푼 뒤에 단행하는 첫 인사라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깜짝 인사를 냈습니다. 해체된 미래전략실을 대신해 비상조직으로 운영하던 사업지원 TF를 8년 만에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재편했습니다. 비상체제 종식 선언이자 사법 족쇄를 푼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입니다. TF 수장으로 2인자로 불렸던 정현호 부회장은 이선으로 물러났고 박학규 사장이 초대 사업지원실장을 맡았습니다. 남은 사장단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에 발표하던 인사를 최근엔 11월 말로 앞당겼습니다. 8년 만에 전면적인 세대 교체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의 본인만의 색깔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판을 짜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삼성보다 늦게 인사를 냈던 SK그룹은 이번엔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2월 초 이뤄지던 인사를 한 달 이상 서둘러 지난달 말 사장단 조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도 조만간 새 진용을 갖출 예정입니다. 재계가 인사 시기를 앞당긴 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겁니다. 조직 체계 정비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26년도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올해 연말 인사의 가장 큰 흐름은 세대 교체와 인공지능 등 신사업 인재 전진 배치입니다. SK그룹이 1970년대생 사장을 5명이나 배출하는 등 1970년대생 전진 배치 속에 1980년대생 기용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1단, 2단, 3단 조립 모두 완료가 됐고요. 최종 점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2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발사, 어떤 점이 다른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체 조립까지 마친 누리호. 발사를 일주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2년 반이라는 공백을 뚫고 네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발사 예정 시간은 오는 27일 새벽 1시 4분 즈음으로 밤하늘이 무대가 된 건 처음입니다. 야간 발사를 하는 이유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임무가 오로라 관측이라 태양빛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적도를 통과하는 순간 그 지역의 태양 시각이 오후 12시 40분이 되도록 궤도를 설정하고 이걸 역산하면 새벽 1시라는 발사 시각이 나옵니다. 누리호는 1.5톤까지 위성을 실을 수 있지만 지난 3차 때는 3분의 1인 500kg 정도만 탑재했습니다. 이번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하나가 500kg이 넘고 큐브 위성 12개를 더하면 총 중량이 1톤에 가깝습니다. 위성이 무거워지면서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까지 따로 실어야 합니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합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목표인데 여기에 국내 기업이 만든 우주 제약과 의학, 우주 쓰레기 폐기 위성들이 실립니다.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지상 설비, 발사대 설비의 고압 배관이 좀 파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리 및 점검 작업을 10월 말까지 수행을 해서 현재는 발사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누리호는 발사 이틀 전인 25일 거대한 운반 차량인 트랜스포터에 실려 발사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아직 진화 중인데요. 오늘 진화 작업하는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린면의 풍속은 초속 1.3m 안팎으로 잔잔한 편이고요.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추가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8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이 크게 번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예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현재 서울이 1.4도, 대전 2.7도, 부산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와 광주 13도, 부산은 1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말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중서부에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에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근처에서는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